퇴직팡이를 휘둘러서 그리고 머리를 집중적으로 폈어요. 아, 가족사 먼저 할까요? 그럼 가족사? 일단 아버지를 죽여요. 들으면서 그 피식 A급 전범 중에서도 특A급 전범 생체 실험을 주도했던. 이놈! 아우슈비츠, 하하. 나치즘.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왜냐면 X들이 있었어. 오늘 방송 요렇게.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역사 속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인도 있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서양 최악의 악인은 과연 누굴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서양사 대표, 영국에서 역사를 공부하신 류한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동양사 대표, 특히 한국사를 연구하고 계신 김재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재현 교수님께서는 연구하시다가 악질 중에 악질인 인물들을 발견하게 되면 눈물을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쓴 책 이름이 네. 울게 되는 한국사라는 예. 있어서 F십니까? T인데. 네? 혹시 T인지 F신지만 F 눈물을 흘리게 되거나 그러실 때도 있어요. 역사 공부할 때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아! 머리가 차가워야 되거든요. 아, 차가운 머리. 다른 나라 역사 하셔서 그래요? 다른 나라 역사 하셔서. 네. 아, 저는 이제 한국사. 아, 네네네. 우리가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악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이유가 선한 측면만 우리가 알게 되면 중요한 또 측면을 놓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을 균형 있게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 욕하기 좋잖아요. 인간은 원래 욕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오늘 저희 셋이 어떤 카타르시스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본격적인 시작 전에 악하면 떠오르는 악의 절대자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히틀러. 요 하나로 몇 달 동안 방송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악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를 제외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 대결을 하는데 히틀러를 빼자 그래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예, 이건 거의 뭐 LA 다저스에서 오타니 빼고 야구하자는 얘기니까.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워밍업으로 동서양의 위대한 인물을 이따가 열받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리 교수님 먼저 좀 해주실까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골라봤습니다.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유일무이하게 4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대공황과 네. 제2차 세계대전을 극복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적할 만한 어떤 딱 떠오르는 이름. 루즈벨트보다 태종이 못한 게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치사해가지고 이제 네네. 하나 이거. 아, 치트키를 빼고 가십니까? 저는 이런 동정 상당히 싫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동양사 대 서양사, 누가 더 최악의 인물인가에 대해서 서양사 먼저. 예, 네. 바로 이반 4세입니다. 이반 사세요. 별명이 이반 뇌제입니다. 이반 뇌죄요? 뇌제. 뇌절 같은 건가요? 아, 예. 번개, 우레 할 때 벼락치는 듯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황제란 뜻이죠. 한 가지 예만 들자면요. 네. 대를 이을 자손을 잉태한 며느리에게 심기가 뒤틀린 거예요. 이 궁중에서 이렇게 얇은 옷 입고 다니냐, 손찌검을 해가지고 막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서 제일 화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아들이. 황태자. 네. 항의를 한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손에 들고 있던 퇴직팡이를 휘둘러서 그리고 머리를 집중적으로 폈어요. 부디 사흘인가 뒤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실화죠,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죠, 역사 실화. 기록이고요.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이 그림이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미 김정은 선생님은 전의를 상실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정도는 한국 사회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가 있죠. 아빠가 아들 뒤주에 가둬놓고 본인이 못 쳤습니다. 본인이 못을 쳤어요. 근데 그 정도로는 저는 악인이라고 가져오지 않았어요. 누가 있을까요? 수양제. 수양제. 이름은 양광. 가족사 먼저 할까요? 그럼 가족사? 가족사도 쓰레기 같은 게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아버지를 죽여요. 아니, 제가 중간중간에 웃음이 나오는 게 여러분 기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어이없고 네. 이게 좀 지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원래 좀 그런 끼가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쌓였냐면 네. 황태자가 원래는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형이 있거든요. 황태자가 되고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연기를 합니다.
되게 검소한 척. 엄마가 독고항우라고 굉장히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런 일을 하다가 닥치고 있었군요. 엄마가 딱 죽자마자 앞에서 울고 집에 돌아가고 파티를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네, 엄마가 죽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빠가 돌아가실 때쯤에 사실상의 새엄마를 대파를 하려고. 근데 그분이 도망쳐서 나와요. 그거를 말한 거죠, 남편한테. 네. 아, 내가 속았구나, 이제. 첫째를 불러와라. 네, 얘를 이제 끊어버리고 네, 하겠다라고 손절해버리겠다. 했는데 그 얘기를 먼저 듣습니다. 아빠 방으로 가서 아빠를 죽이고 아버지 죽인 다음에 탐합니다. 불러오라고 했던 형도 죽이고 이제 네. 조카들도 싸. 지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무지한 저를 앉혀놓고 혹시. 그거는 아니고.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괜히 입안이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들으면서 예.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예. 아, 뭐가 더. 그러니까 사실은 어, 수양제는 제가 볼 때 거리에 싸돌아다니는 그냥 양아치. 아, 수양증 아빠를 죽이고 형을 죽였는데 양아치. 양아치. 사실은 영화 볼 때 그런 식의 양아치나 망나니 별로 겁이 안 나거든요. 이반 뇌제는 정말로 그 심리 사이코에 나오는 면밀하게 계산된 이반인가요? 예, 예, 예. 이반입니다. 뭐 6학년 이반이에요? 이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가 된 다음에 이제 하는 건 운하를 뚫습니다. 남북 운하. 거기에다가 배를 띄웁니다. 자기가 파티할 거. 아, 선상 파티, 요트 파티. 요트 파티가 이제 남북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가 90km. 수나라에 살던 농민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이고. 엊그제까지 운하에서 삽질하고 옆에서는 요트 파티하고. 그리고 그거 뚫은 다음에 113만 명 고구려 치더라고. 다 죽었어요, 거기 가서. 113만 명이 다 죽었나요? 113만 명 거의 몰살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 김재원 선생님이 값싼 대중의 호소한 아주 비겁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의 국뽕까지 해서 반칙입니다. 예. 자, 이반 내제가 백성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비밀 경찰을 만들죠. 네. 러시아 말로 오프리치니끼라고 하는데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 오프리치니끼란 말을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황제의 정권을 받아서 모든 더티 웍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20세기에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스탈린? 스탈린이죠. 실제로 스탈린이 이반 뇌제를 흠모하기도 했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롤모델이었군요. 수양제 이반 4세 얼마 동안 통치를 한 겁니까? 20년 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본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에 목 졸라서 죽거든요. 말로도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거죠. 아, 더 비참했었어야 돼요. 아, 그거보다요. 전 또 한 번 조폭과 양아치를 구분하고 싶은데요. 자, 다시. 자꾸 왜 양아치라고. 아니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양제 들어보니까 네. 진정한 악인은 그런 식의 허튼 말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면서 천수를 누리고 죽죠. 아. 더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 예, 너무 예. 싫어. 아, 너무 싫어, 정말. 역사가 응징하지 못한 그런 폭군일수록 더 악인 취급을 받아야 되지. 수양제는 뭐 아이 그 고통받던 고구려 병사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놈! 이반 뇌제가 네네. 중국을 통치했으면요 수양제처럼 왔다가 실패해가지고 쫓겨나가는 이런 거 조력을 했을 겁니다. 어차피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새끼는 진짜 한 새끼예요. 예. 네. 제가 만약에 골라본다면, 음. 더 악랄한 쓰레기를 골라본다면, 복죽태아를 야. 죽였다는 건 사실. 아, 아버지는 죽일 수 있다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지금 아버지가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사실만큼 사셨는데. 네, 저는 아, 태아. 이반 뇌제가 좀 더 잔인하다고 생각을. 네, 이 방송 꼭 권혁수 씨 아버님이 보시기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넘어설 또 다른 악인이 혹시. 좀 더 그럼 잔인함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전 전범이죠, 전범. 뭔가 센 게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몇 학년 2반이라고 그러셨죠? 하여튼 그 2반이 말로가 네. 편안했다 그랬잖아요. 천수를 누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새끼도 천수를 누린 새끼. 어떤 새끼인지 여러분. 심지어 A급 전범 중에서도 특A급 전범임에도 동경재판에 또 불려지지 않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생체 실험을 주도했던 731 부대 사령관 이시희 시로. 아, 이름을 벌써 바꾸고 싶은데요. 이 새끼 싫어. 아, 이 새끼 싫어요? 이 새끼 싫어. 교토제대 수석 졸업자입니다. 의대. 아니, 이렇게 좋은 머리를. 군으로 들어가서 육군 군의학교 교관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균학. 세균학. 너무 센 것부터 해버리면 조금 그러니까 약한 것부터 먼저. 중국의 도시 하나를 정한 다음에 네. 패스트균을 뿌려버립니다.
박사병을 그냥 뿌려버려. 왜 그런 사이코패스 짓을 왜 하는 겁니까? 현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환경에서 패스트가 빨리 퍼지고 얼마나 많이 죽고 실험하는 거죠. 통계를 내는 거죠. 불을 내는 거랑 똑같네요. 더 심한 거죠. 그런 걸 전담했던 부서의 부서장. 그렇군요. 이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동아시아의 적이겠죠. 그렇죠. 인류의 적. 동아시아는 인류가 아닙니까? 인류인데 네. 상당히 그 전 지구적인 사악함, 나치즘. 이거는 이시시로도 의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의사입니다. 요제프 맹겔레,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이 붙잡혀 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노동력으로 부려먹을 사람들은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설마. 가스시로 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중에서 인체 실험에 쓸만한 아이들은 따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 이 사람이 쌍둥이에 대한 어떤 강박적인 흥미가 있어가지고요. 쌍둥이를 가지고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눈 색깔에 관한 또 어떤 흥미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눈 색깔을 바꾸는 어떤 그런 실험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험을 하고 결국은 다 죽게 만드는 것이죠. 충분히 했다. 예. 자꾸 그 김정 선생께서 이제 국뽕을 자극하면서 대세를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네. 그 이시시로도 제가 볼 때는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옳은 길이다. 예, 대일본 제국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학이 발달해야 된다. 의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윤리를 다 때려치우고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발전 속도를 올려야 된다. 일본인이 아닌 인간. 그렇죠. 이 요제프 맹겔레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이념적인 추구보다는 개인적인 사악함을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네. 자기의 그 흥미를 네. 충족한 것이죠. 근데 이시시로 그런 새끼 아니에요. 어떤 새끼입니까? 그냥 이 새끼도 개. 네. 어느 정도 같은 행동을. 그런 신념형 실험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개인의 또 재미가 더해집니까? 사람 몸에 말피 넣고 말 몸에 사람 피 넣고 인간이 진공 상태에 있으면 몇 초를 견딜까? 얼음에 손 넣어놓고 몇 초 견딜 수 있는 이런 거를 아니 이제 그럼 자기 손으로 하지 왜 남의 손으로? 자기는 이제 연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희생된 숫자가 많게는 5,000명. 피실험 대상자들을 마루타라고 부르거든요. 네, 마루타. 이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오늘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왜냐면 그 마루타 중에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오늘 방송 요렇게. 이거보다 나쁜 새끼가 있나 이보다? 정말 이죠. 지금 김재원 선생님께서 상당히 그 효과적인 빌드업을 전개하면서 지금까지가 잠깐만 이게 잠깐만요. 더 화나는 거 말씀드릴까요? 이 사람의 말로. 또 천수 나올 것 같아. 나 너무 싫어 지금. 동경 재판에 무조건 A급 전범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일바죠 일바. 일본과 미국이 협상을 합니다. 실험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심지어 돈을 줍니다. 미국에서. 실험 결과물을 가져가요. 신주쿠 여관을 경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67세 나이에 사망합니다. 살 만큼 살고 살 만큼 되졌네요. 살다가 죽은 거죠. 더 화나는 얘기 드릴까요? 일본은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치겠다 지금. 왜냐하면 일단 공식적인 자료가 다 폐기됐거나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있는데 이 규모 면에서 네. 아까 몇천 명, 5천 명? 그 유대인의 피해가 600만 명이죠. 600만 명이고 맹겔레가 일했던 아우슈비츠에서 목숨을 잃은 유대인이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새끼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새끼 이겨서 뭐예요? 그래도 승패는 가려야 되니까요. 제가 또 1승 올린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 새끼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차이긴 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다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자, 이런 악인들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기록해야죠, 기록. 아까 그렇게 천수를 누리고 죽어도 네, 우리가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힘인 거. 욕을 계속 해줘야 돼.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선지자다, 메시아다라는 어떤 허울을 끼고 나오거든요. 네. 구분할 수 있는 슬기가 필요하다. 그런 슬기를 우리가 기르지 못하면 또 다른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인류를 비극 속에 몰아넣는다. 그래서 그런 슬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김재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록하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인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4명, 5명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2탄을 준비해 볼 테니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극과 극 뉴스에서는 극적으로 화해하는 사진을 남겨야 되거든요. 잠시 앞으로. 자, 오늘 대화가 서로 통했다고 생각한다면 한 손씩 하트를 그려주시고요. 긁혔다고 생각하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게 오늘 하트랑 좀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주제가. 독립운동하는 애들 쯧쯧쯧쯧거리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러다가 확신이 딱 드는 순간 완벽하게 취미를 하면서 얻은 대가가 있을 거예요. 한 4, 50억은 될 겁니다. 총독 똥구멍만 빨았거든요. 아, 인간 비대. 영어 사전에 나와요. 그래요? 예. 최고의 매국노가 구역자, 매국노. 아, 단어 뜻이. 나는 노르웨이의 모든 청년이 나처럼 매국노가 되기를 바란다. 완전한 형태의 사이코패스네요. 예. 천수를 누립니까?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역사 속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 가지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위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을 이개 참들 이씨 새끼들 그렇게까지요. 변 같은 놈들 방구 냄새 같은 놈들 무슨 그런 욕을. 시작부터 좀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자, 그렇다면 동서양 최악의 매국노는 과연 누구일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양사 대표 상명대학교 역사 컨텐츠학과 류한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사를 연구하고 계신 가톨릭대 국사학과 김재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예. 악인대전이 이렇게 2편이 만들어졌어요. 아, 경상도 전라도가 훨씬 잘 나왔던데. 그러나 그 안에서 뜨거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아. 막 이 사람도 해주세요, 저 사람도 해주세요. 예,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탄, 3탄, 4탄까지 저희가 고정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두 분 준비가 되죠? 예, 승잔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동서양 최악의 매국노는 누구인가? 시작 전에 간단히 우리가 세계의 매국노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인성이 나쁘고 성격이 아주 이상한 그런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주위 몇 사람만 괴롭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매국노라고 하는 음. 정말로 피해자가 뭐 수백만, 수천만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매국노를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냥 저희가 욕을 하려고 이 컨텐츠를 만든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었나요? 자, 오늘은 지난번 완패하신 동양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X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X 이겨서 뭐예요? 그래도 승패는 가려야 되니까요. 오늘은 좀 이기려고 네. 한 사람 갖고 왔습니다. 설마 아, 설마? 완? 아, 예. 그렇습니다. 아,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저번 회에서 네. 악인 대결하는데 아, 히틀러 뺐으니까. 아니 이완용을 꺼내면 아, 이게 네네네. 저번에 패배를 만회하시려는 얄팍한 수가 아닌가.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런 얄팍한 수로 가져왔어요. 올 것이 왔구나 진짜. 네네네. 조금 뻔하긴 합니다. 근데 뻔합니까? 사실 천하의 개 네. 하늘이 내린 개 나라를 팔아먹은 어떤 네. 심벌이에요. 상징. 막상 그분에 대해서 또 잘 몰라요. 그냥 이름만 알고 있지. 네, 왜 나빠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세세한 거는 자세히 사실 잘 모르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도 많잖아요. 이 새끼가 이걸 했나 저 새끼가 저걸 했나 이건 헷갈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완용이 매국노 원탑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뭐 일단 네. 나라를 팔아먹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이게 벌써부터 막- 거기 이제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세 개의 조약이 있습니다. 네. 나라가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외교권이 넘어가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와 경찰이 넘어가죠. 그리고 고종이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로 갔을 때 나라가 완전히 한일 강제 병합. 이 세 조약에 트리플 크라운을 때린 새끼가 한 새끼 있어요. 그 새끼가 이완용입니다. 어딜 가나 주축이 됐네요. 어디에나 가도 이완용의 사인은 있는 거죠. 강제 병합을 할 때 일단 총리예요, 총리. 총리 대신이었고,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라를 팔아먹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대라 그러면 도장 찍은 놈이 그렇죠. 그 새끼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하고 먼저 이름이 떠오르는 게 이완용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시에
고종 입장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이완용이었어요. 제일 믿었던 사람도 이완용입니다. 약간 그 고종이 힘들어하면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싹 잡아주고 임금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아, 그때부터 가스라이팅을. 가스라이팅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예. 고종은 힘들 때면 늘 이완용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고종이 의지를 그만큼 했다라는 말씀을 네네. 해주신 건데 이완용이 처음부터 되긴 아니었던 거고. 아니 그냥 고종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아니 고종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으면 나라가 망했겠습니까? 김재원 선생님 지금 이완용을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고종을 좀 물고 늘어지시는 건가요? 이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완용이 처음부터 는 아니었던 거고. 색깔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친미파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일단 미국도 갔다 오기도 했었고 이 19세기 말에 네. 미국을 간 거예요. 네. 거기에 막 엘리베이터 타보고 그다음에 막 빌딩들 다니고 자동차들 막 다니고 충격을 한번 받습니다. 네. 아 이제 세상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겠구나. 굉장히 친미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고한 색깔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 말은 성격상 약간 뱀 같다라는 거죠. 아 뭔가 좀 기회만 있으면 싹 하고 감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냄새를 굉장히 풍기던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원래 친미였다가 친일로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그 한반도에서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여럿일 때는 네. 색깔을 안 드러내요. 그런데 청일전쟁 끝났죠. 네. 청나라는 날아갔습니다. 러일전쟁 끝났죠. 러시아는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근데 원래 친미파였는데 미국한테 한번 가봤겠죠. 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좀 욕심을 내거나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일본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드는 순간 완벽하게 돌아선 겁니다. 근데도 고종은 믿어요. 이 친구만큼 나를 좀 배신하지 않지 않을까? 네. 했는데 가장 크게 배신한 사람이 이완용. 고종이 폐위하는데 가장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도 가장 믿었었던 이완용이에요. 친일을 하면서 얻은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은사금을 받아요. 은사금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일 강제병합이 체결된 다음에 일본에서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네. 돈도 주고요. 자기를 줍니다. 특히 좀 급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네네. 이완용은 후작 자기를 줘요. 어느 공작 정도가요? 다음이고 네. 공후백자남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은사금 같은 경우에는 뭐 15만 원을 받았다, 뭐 얼마를 받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금. 다달이 무슨 연금 복권처럼. 연금으로 받습니다. 15만 원을 넣고 50년 지나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자로 받아요. 이자로. 근데 50년 전에 해방됐잖아요. 못 받았어요. 이자만. 근데 이자만 받은 걸로 다 합치면 36년 동안 한 25만 원? 이렇게 환산되기는 힘든데 네. 한 4, 50억은 될 겁니다. 네, 은사금으로만. 그런데 이제 이걸로 투자를 또 하죠. 부동산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요. 그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부동산으로 해놨었던 게 이제 묶여 있었는데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막 되고 난 다음에 네. 국가에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요. 우리 조상 땅 찾기. 친일파 후손분들이 그걸 활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이완용 후손도 그거를 활용합니다. 봤더니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걸 받고 싶나? 뭐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피는 못 속이죠. 그런 건가요? 이걸 또 잘 받아가지고 뭔 짓들을 한답니까? 그걸 이제 궁금하시면 영화 파묘를 보시면 돼요. 귀신 씌어요. 예. 혹시 천수를 누립니까? 굉장히 오래 삽니다. 계속 훈장 받고요. 독립운동 하는 애들 쯧쯧쯧쯧거리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러다가 67세에 사망합니다. 해방되는 거를 못 보고 죽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행운인 거죠. 편안히 눈 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의 뭐 매국의 전당에 미국의 전당이 올라가시.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부류의 쓰레기들을 준비하셨는지. 서양 같은 경우는 네. 인구가 뭐 적을지 몰라도 예. 나라가 많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이상한 놈들, 쓰레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쓰레기. 일단 국적은 노르웨이고 네. 노르웨이. 노르웨이. 우리가 노르웨이 쓰레기까지 알아야 되나요? 사실 노르웨이가 유럽의 열강은 아닌데도 최고의 매국노가 노르웨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예, 이름이 이두쿤 크비슬링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비슬링.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네. 영어 사전에 나와요.
영어 사전에요? 영어 사전에 크비슬링이 나옵니다. 그 뜻은 뭐라고 나옵니까? 구역자, 매국노. 아, 단어 뜻이. 아예 단어가 돼서 그렇죠. 이거 저희 국어 사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바꾸나요? 네, 개 하면 이완용. 이건 천만 그 반려견을 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예. 아, 개가 아깝습니다. 예. 10kg 하겠습니다. 얼마나 쓰레기면은 이름 자체가 매국노란 뜻으로 단어에 등재가 될 정도로. 그렇죠. 예. 젊어서부터 파시즘, 아, 나치즘에 경도되었던 거예요. 아하. 예.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 나치로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나치 독일군이 들어오거든요. 노르웨이의 정부가 망명을 하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네. 이때 크비슬링이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이 나라의 국가 수반이 되겠다. 우리 국가는 파시즘을 받아들이고 히틀러에게 협조해야 한다는 방송을 합니다. 뭔데 그거를? 그 뭔데? 아니 뭐 하는 공무원이에요? 갑자기 일개 정당의 당수였죠. 노르웨이는 여러 정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시스트 정당이 있었는데 그 당의 그 최고 지도자였거든요. 세계 최초로 방송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방송으로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본인이. 예. 참도 손쉽게 됐다. 이완용은 노력 많이 했습니다. 형도 똥구멍만 빨았거든요. 이토이로 보면 시도 쓰고 그래요, 이 새끼. 아 인간 비대. 비대. 사실 노력파는 천재를 못 이기거든요. 그래도 선재형이다. 천재형이다. 권력을 잡으면서 적극적으로 노르웨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붙잡아서 나치에게 넘기고 탄압을 하고 아돌프 히틀러의 그 반나치 정책을 가장 충실하게 모범적으로 노르웨이에서 수행을 하게 되죠. 이게 서사가 이 매국노 새끼들은 비슷하네요. 예. 결국에 한 잔씩 해 먹고. 예, 맞습니다. 네. 또 하나 정말로 이게 그 당시에 떠돌던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크비슬링이 히틀러를 만납니다. 히틀러와 압수하면서 제가 바로 크비슬링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름은요? 제가 바로 나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뭐냐고요? 제가 바로 나라를 팔았습니다. 예. 잘 짜여진 꽁트 한 편이. 김재현 선생님 지금 좋아하실 때가 아닙니다. 또 한 번 일패를 당할 위기에서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이 크비슬링은 영어 사전에 기재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차원의 매국노가 됐습니다. 아하. 자 여기서 오늘 방송 요렇게 네. 나라가 이제 독립을 앞두고 있을 때, 광복을 앞두고 있을 때 네. 한국 사람들 다 압니다. 좀 있으면 광복 될 거라는 거 알아요. 네.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남겨요. 이 똥뚝간에서 네. 화장실에서 네. 똥 싸면서 낙서를 그렇게 합니다.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이완용 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네. 유명했군요. 유명한 사람이죠. 2천만 우리 조선 동포들이 다 같이 똥뚝간에서 이완용 새끼를 외쳤습니다. 그런 국뽕으로 뒤집기는 힘들고요. 예.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어떻게 죽었나요? 결국 전쟁에 패망한 뒤에 홍사령에 그러면은 이거는 땅! 죽어가면서까지도 또 한번 사고를 치는데요. 네, 와 무슨 사고를 칩니까? 재판정에서- 죽을 때 그냥 좀 가만히 좀 예, 죽지.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네. 나는 노르웨이의 모든 청년이 나처럼 매국노가 되기를 바란다. 완전한 형태의 사이코패스네요. 예, 내가 한 것은 매국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럼 신념형이네요. 신령. 뭐 이런 걸 또 신념형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그냥 정신병자로 보이는데. 신념형이면 좀 약하거든요. 이완용은 이완용은 그런 새끼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예. 나라를 팔아먹고. 네네네. 크비슬링은 뭐 삶 자체는 아주 검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이 정도면은 100% 신념형인데 그럼 굉장히 약하거든요. 사실은 뭐 제가 이게 대세가 판가름 난 상황에서 김재현 선생님께 드리는 일종 깨평? 이게 이 정도로 자 그렇다면 물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완용이 네. 압도적인 매국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크비슬링하고 사실 이완용의 차이도
요거의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나노단이다 나노단. 예, 눈에 안 보이는 차이입니다. 뭐 물론 저는 마음속으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지만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렇게 뭐 대세를 결정했으니까 네. 계속 이어나가죠. 자, 어떻게 또 조금 더 냄새 나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런 쓰레기. 예. 요번에는 김재원 선생님이 용을 써도 네.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이름이 스테판 반데라. 네덜란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반데라 이 새끼는 우크라이나 사람. 우크라이나요? 예. 혹시 지금 세계 정세와 관련돼 있습니까? 일접한 연관이 됩니다. 잠깐. 그래요? 정말 셉니다. 네. 정말로 평가가 극을 달리는. 네. 일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가라고 그러면 왜 그래요? 매국노? 예, 어떤 사람들은 인종학살을 저지른 네오나치의 선조라고 보는 것이죠. 너무 반대되지 않습니까? 예, 예. 독립운동가와 학살자 그렇죠. 매칭이 너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그만큼 충격적이죠. 우리의 경험상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선인이다, 의인이다 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네. 악행을 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스테판 반데라입니다. 새끼는 어떤 새끼입니까? 일단 이 우크라이나 역사를 알아야 될 텐데요. 우크라이나인이 그 독립국가를 이룬 적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동쪽은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폴란드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우크라이나 외부에서 지식인 사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테판 반데라였던 것이죠.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독립을 한다는 자체는 의로운 일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그렇죠. 여기서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스테판 반데라는 파시즘 또 이거 그만하세요 이제. 뭐만 하면 다 파치즘 나오고 나치즘 나오고 이러면은 김재원 선생님께서는 한국 현대사를 얘기할 때 일본 제국주의를 빼놓고 얘기하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건 얘기해야죠. 예.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지 그건 않습니까? 세계 현대사에서 파시즘을 빼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인정을 하십시오. 예. 파시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인종주의입니다. 그렇죠. 인종주의. 예, 열등한 인종이 우월한 인종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에 그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열등한 인종은 아예 박멸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종주의인데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사상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할 수 있지? 이런 그 히틀러의 인종주의 이론을 스테판 반데라가 받아들여서 우크라이나에 적용합니다. 작은 히틀러를 꿈꿨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941년에 나치 독일이 들어오니까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적극적으로 선봉 역할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네. 하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씨가 말랄 정도로 그때 다 제거된 거예요. 1941년, 1942년에. 자,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이 바로 이제 서부의 폴란드계 주민입니다. 네. 1944년부터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제거의 대상이 되고. 예. 그래서 김재원 선생님 여기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예. 센 거 나갑니다. 뭐죠? 예. 아. 폴란드계 주민들을 학살을 하는데 스테판 반데라 추종자들이 네. 삼지창을 가지고 가고요. 아이들을 공중에 던져서 삼지창으로 꿰뚫어 죽게 만들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만행은 사실은 뭐 여러 군데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게 생겨 나옵니다. 살다 보면 이 폴란드계 주민하고 네. 우크라이나 주민하고 결혼을 해서 찬란한 가정을 누릴 수 있겠죠. 네. 그 마을에 스테판 반데라 부하들이 가가지고 몽둥이를 쥐어줍니다. 아버지께. 자녀를. 예, 네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임을 밝혀라. 더러운 피를 가진 폴란드인 아내와 그 사실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 거기서 만약에 죽여라. 예, 죽여라. 몽둥이를 쥐어주면서 몽둥이를 손에 쥐게 된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아버지가 참을 못하겠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인 거죠. 스테판 반데라. 그럼 아이하고 아내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살려고 자기 손으로 폴란드계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도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폴란드계 주민 10만 명 대 15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 할래요. 아예 됐어요.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새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게. 스테판 반데라가 얼마만큼 끔찍한 인종주의자였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종전 이후에 예. 이 반데라 이 새끼 이름도 반대야 심지어. 이름도 싫어. 이름도 그냥 싫어. 그냥. 어떻게 됩니까? 네. 근데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 냉전이 벌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때 미국 편을 갖았습니다. 미국을 지켜내고 소련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소련을 공격하는 공작을 펼칩니다. 네. 완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효용 가치를 느껴서 살려두고 어떤 경우는 지원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거의 300가지 치솟은 권혁수 씨의 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낮춰야 될 텐데요. 천수만 아니면 돼요. 아, 돌 맞아 죽어요? 총 맞아 죽습니다. 냉전 상황에서 위감을 느낀 소비에트 아하. 연방이 그 유명한 KGB 요원을 보내서 아하. 서독에서 암살을 합니다. 그 갔던 사람 뭐 푸틴이에요? 아닙니까? 그때는 뭐 푸틴은 아직 어린 나이. 어린 나이였어요. 네. 예, 스테판 반데라를 죽인 KGB 요원이 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아하. 아유, 그래도 속은 시원하네. 예. 손 시원하네요, 조금. 시의 안색에 이게 흙기가 좀 도는데 네. 지금 김재원 선생님의 안색에서는 핏기가 사라져버렸어요. 하얗게 질려버렸네요. 자, 근데 이 반데라 이 새끼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게 참 민감한 문제고 복잡한 그렇죠. 문제인데요. 어쨌든 학살자잖아요.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게 가치를 독립국가의 어떤 건국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 독립국가는 어쨌든 간에 정의롭고 밝은 국가가 돼야 되는가 이것을 좀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평가가 극과 극에 갈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네요. 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또 준비가 돼 있습니까? 했는데 안 할래요. 그래도 해주세요. 할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예. 처음 들으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좀 생소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박충금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박충금? 처음 들어봅니다. 어떤 새끼입니까? 그 깡패 새끼예요. 깡패예요? 예. 직업란에 그러면 직업이 깡패예요. 깡패라고 적어야 되는데 네, 깡패. 직업이 깡패고요. 네. 깡패 새끼인데 일화가 많아요, 그냥. 어떤 쓰레기 같은 일화가 있습니까? 깡패 출신으로 식민지 조선인 중에 유일하게 일본 제국의회에서 국회의원 한 새끼입니다. 네? 그게 가능해요? 일본에 있는 지역구에서 선거로 국회의원까지 뽑힌 식민지식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국회의원을 한 거예요? 근데 거의 못 들어보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난놈이네. 아주 난 새끼입니다. 네.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조선은 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노동을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1조선인이라고 네. 부르죠. 네. 제1조선인 분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원래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나의 옆에 나의 동족이 또 먹고 살기가 힘들고 뭐 이렇게 되면 네.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끼리끼리 모여 살고 있으면 또 거기에서 또 자기가 대장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그 사람이 요새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모인 이 조선인들을 관리를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관리를 맡깁니다. 이 새끼한테요? 네, 이 새끼가 그래서 제1조선인들을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네. 거기 우두머리를 합니다. 대외적으로 얘기하기 너무 좋잖아요. 여기 일본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 네. 모아서 우리 같이 뭐 하자라고 하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안으로 놓고 들어가 보면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조선인들 봐봐. 노동 투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냥 전국적인 깡패가 돼요. 조선인들을 관리하는 깡패가 됩니다. 이제 깡패에서 야쿠자가 된 거네요? 일본으로 넘어가서? 야쿠자랑은 느낌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뭐 네.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표한다는 의미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새끼는 좋은 일을 안 하고 감독하면서 나쁜 일만 한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래요? 왜냐면은 표면적으로는 우리끼리 뭔가 이런 거 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좋아 보이는 일을 네, 하는군요. 집도 알아봐 주기도 하고 일자리도 알선해 주기도 하고 네. 합니다만 그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관리죠. 관리. 조선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나쁜 일을 했나요, 이 새끼? 이게 이제 1923년에 일본의 관동 지역에 네.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그렇죠.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관동 대학살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네네네네. 네. 관동 대학살. 이때 이제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이제 민간인 그다음에 군경이 합심을 해서 네. 조선인들을 색출해내고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뭐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 짓거리를 왜 하는 거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좀 퍼뜨립니다. 조선인들이 뭐 우물에 독을 탔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맞아요. 조선인들이 지금 일본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거나 하는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조선 사람들을 찾아다가 죽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이 새끼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조선인들의 시체 처리를 해줘요. 학살당한 조선인들이 있잖아요. 네. 자경단이나 일본 군경이 처리하면 또 일본 군경 애들이 학살한 거야? 라고는 또 소문이 날 수 있거든요. 기록에 남을 수도 있고요. 네.
여기 죽어있는 이 조선인들은 지진에 의해서 죽은 거고 이 시체 처리를 원래 조선인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상해회에서 하네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요 새끼가 전담해서 맡아서 했었던 거죠. 일본 사람들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그렇죠. 해줬네요. 그러면서 도쿄에 빌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값을 조금 키워나가기 시작을 하고 일본 정계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금이 환영인가요? 이게? 조선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조선에 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조선에는 네. 의회가 없잖아요. 네네네. 강제병합 이후에 진짜 우리는 일본의 하나의 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회 설립을 주도합니다. 이 새끼도 그냥 친일파. 완전 친일파인 외국 거죠. 똑같네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 내에서도 깡패 짓을 해요. 노동투쟁이 일어난다거나 노동쟁의가 일어나면 그 동네를 갑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들을 때려요. 그냥 무식한 새끼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실패하니까 결국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제국의회의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고 중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그게 또 돼?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금품수수. 아 그런 걸로 된 선거를 거구나. 통해서 그런 선거에 걸로 어쨌든 됐겠지. 당선은 됐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일본에서 살고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왜 굳이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깽판을 치고 갑니까? 여기가 이권이 많거든요. 광산이라던가 뜯어낼 게 많아. 뜯어낼 게 많기도 했었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새끼는? 이 새끼도 잘 살았을 것 같아. 아까 그 건물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짜증이. 권혁수 씨 이 프로그램 지나가시면서 만성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일본으로 도망가죠? 원래 해방 직전에 조선에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패전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다시 일본으로 쬐다가 이 새끼 일본에서도 안전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까 국회의원 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여기서도 좀 쫄립니다. 한국으로 또 올라 그래요. 죽을 때는 그래도 한국에 붙이고 싶다. 그게 뭔 개소리야? 한국에 딱 왔더니 갑자기 반민특위가 열려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반민특위에 일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쵸. 다시 또 일본으로 잽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해방되고 나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돌아오고 싶을 때마다 네. 나는 일본을 위해 복무하긴 했지만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진 않았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자기는 남은 여생 동족의 심부름꾼으로 남고 싶다. 안 받아 이 새끼야. 안 받아. 내가 직접 해. 그 안에서 계속 그 조직에서 활동도 해요. 무슨 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 좀 그만해 이 쓰레기들아. 일 좀. 창인 고문 뭐 이런 것도 하고. 너네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다가 넘어오지는 못하고 네. 일본에서 천수를 누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주검을 한국으로 갖다 놓고 딸이 네. 손도삐를 사서 덕을 기리는 네? 자기 아버지의 그 뭐 자기 아빠라고 쳐도 이런 개쓰레기를 묻어줘도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마을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다행히 송덕비는 걷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테판 반데라와 박bun금? 박춘금입니다. 박춘금. 예, 예. 네. 네네네. 뭐 그렇습니다. 나쁜 걸로 치고 외국으로 치면 아까 그 새끼는 못 이겨요. 예, 자녀와 아내를 죽여라. 네, 우크라이나 새끼 못 이깁니다. 사실은 박준금을 비교하면은 네. 사실은 뭐 저는 바르셀로나 FC를 네. 그 지휘하는 감독이고 김재원 선생님은 저기 조기축구의 네. 감독인데 스코어가 크게 차이 안 난 거 대단한 개인기십니다. 네, 아까 그 반대란가 뭐 그 새끼한테는 안 될 거 같아요. 둘 다 쓰레기인데 반대라 이 새끼 너무 셌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크비슬링은 총살, 그리고 아까 반대라 이 새끼들은 암살, 우리나라 매국노 새끼들은 둘 다 천수를 천수.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현대사의 아픔인 거죠. 처단하기 위한 과정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시도가 있었지만 좌절됐죠. 네. 결국은 한국이 45년에 광복을 맞고 해방을 맞았지만 미군정이 또 바로 들어섰기 때문에 미군정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일본 뭐 제국을 위해서 봉사를 했던 사람이건 이런 거랑 상관없이 빠르게 이 공간을 행정을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미군들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은 편하니까. 원래 여기서 일하던 애들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가 그만큼 모든 인류 보편의 가치가 뒤틀리고 그렇죠. 징후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됐던 것이고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대의 아픔이겠죠. 오늘은 또
저만 좀 욕을 유독 많이 한 것 같아서 두 분도 카메라를 보시면서 지옥에서 듣고 있을 매국노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저는 전공을 살려서 러시아로 하겠습니다. 네. 웃긴 씨나. 야, 이 통했으면 하트, 긁혔으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반대라 이 จึง금 이 쭈꾸미 같은 놈. 왜 쥐들이 이렇게 커졌냐면 참호전에서 인육을 먹어가지고 돌격 했는데 돌격이 안 돼. 이렇게 들어보니까 뼈밖에 없어요, 다리가. 33,771명의 유대인, 슬라브인, 집시인, 모함받은 사람들을 2박 3일 동안 계속 쏜 거예요. 사람 학살 공장 기계처럼 분업을 해서 발령을 해도 그냥 전략과 전술이 없고 무조건 대량 학살의 시작이 1차 대전이었어요. 아주 오늘 팽팽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세계 정세는 암흑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여전히 전쟁 중인데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떠올리게 되는 요즘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역사 매니아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분이죠.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분이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남보람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전쟁 박사님이십니다.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썬킴 선생님께서는 전쟁사를 중심으로 역사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죠. 지금 60세를 넘었습니다. 나이가 60세가 아니라 60, 깜짝 놀랐어요. 60 그냥 동안이라고. 60쇠를 넘었습니다. 예, 60세. 남보람 박사님께서도 전쟁사학자로 전쟁만 23년 연구하셨고 6.25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제 나이 또래에는 전쟁사만으로 커리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데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팽팽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썬킴, 저는 존남이에요. 존남이요? 네, 존남. 존남. 전쟁사 쪽 컨텐츠에서 저도 존남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 방송에서도 그 이름 쓰시나요? 예, 쓰고 있습니다. 아, 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존나 재밌는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전 세계가 정말 극도의 긴장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전부 다 전쟁에 휩싸여 있잖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 2차 세계대전의 죗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그 분노, 죽음의 값을 마치 전쟁 바이러스가 80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지금 깨어난 것처럼 난 이렇게 전쟁을 철학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봐요, 진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저는 약간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을사년이잖아요. 네.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을사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 뻔한 얘기를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는 저도 알고 다. 뭘 뻔해 이게요. 사실 지금 명색이 전쟁사학자가 전쟁 얘기 나오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네네네. 이 시간 이후로 웃거나 이빨이 보이면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네. 오늘의 주제 1차 세계대전 대 2차 세계대전. 자, 각 전쟁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또 무식함의 끝판왕이었어요. 무식함의 끝판왕이라고 정리해 자, 주셨습니다. 왜냐면 그 1차 대전 이전까지의 전쟁 양상, 전투 양상이 어떤 양상이었냐면 뻥 뚫린 벌판에서 1년을 쭉 줄을 쓴 다음에 뒤에선 북치고 삐빠빠빠빠빠빠빠 피리를 불고 네. 착착착착착 걸어와요. 네. 그래서 서로 총을 쏴요, 탕. 우리 집에 왜 왔니 같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렇게 해요. 네. 당시 전투는 약간 매너가 있었어요. 이렇게 싸우다가 어느 정도 승패가 결정됐다 그러면 서로 인정을 해요. 내가 졌다. 네. 따닥따닥 말 타고 와가지고 우리 장군님이 보내신 전령입니다. 뭔가 당신이 이겼다. 여기서 끝. 나름 전투가 룰이 있었고 매너가 있었는데 근데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관총이라는 새로운 신무기가 등장을 했던 때거든요.
지휘관들은 네. 이때 마인드가 있는 거야 아직까지. 무조건 돌격. 당연히 돌격하면 드르륵 죽죠. 네. 근데 이 지휘관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호루라기 부르고 돌진이에요. 이게. 저쪽 참호에서는 기관총만 이렇게 내들고 돌리면 되잖아. 네, 그렇죠. 달려오는 애들 그냥 드르륵 다 쏴 죽여. 전략과 전술이 없고 무조건 대량 학살의 시작이 1차 대전이었어요. 군에서 그 사격할 때도 최저 표척사라고 그래요. 지상에 아슬아슬하게 총알이 떠서 최대한 지상 위에서 많이 가게. 그래야 또르륵 죽일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발된 것도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량 학살전이다. 물론 우리 남 박사님이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무섭겠지만 네. 일단 시작은 1차 대전이었다. 자, 2차 세계대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인류에 대한 범죄였다. 인류의 범죄다. 내가 졌다. 2차 세계대전은 수억 명의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들었죠. 20세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적개심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살아가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딨나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나 이 국가는 좀 마음에 안 들어. 네. 자, 1,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어서 각각의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언제 왜 벌어졌나요?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쁜 삐이 딱 한 놈 도라이가 있잖아요. 히틀러가. 입에 담기도 싫은. 네. 그래서 선악구도가 정확하거든요. 나름. 네. 근데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어디 쪽에 우리가 마음을 대입해야 될지 몰라요. 네. 간단하게 1차 대전이 왜 발생을 했냐면 독일 바로 밑에 오스트리아, 정확하게 말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제국이었는데 네. 오스트리아가 그 식민지를 좀 건설해 보겠다고 오스트리아 밑에 있는 보스니아란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를 식민화를 시켜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범게르만 민족이에요. 근데 발칸반도에 있는 보스니아는 범슬라브 계통이었거든요. 러시아. 똑똑하다. 역시 앵커님이시다. 예. 지금 또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지금 게르만 민족인 오스트리아가 슬라브인 보스니아를 식민화시켰잖아요. 네. 이거를 러시아가 딱 보고 도스토옙스키 해가지고 지금 몇 세기가 지나갔습니다. 팡! 차이코픈 새끼. 지금- 어서다. 와 이겼다. 지금 이가 한 6개 정도 보이셨는데 8개부터는 저희가 패로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6개 보이셨습니다. 너무 방금. 길어서 하품하다가. 그 러시아가 딱 본 거예요. 지금 쟤네들이 우리의 영역인 발칸반도 대부분 슬라브 민족이니까 네. 게르만족이 들어오네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른바 우리가 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됐다고 하는 사라예보 총격 사건이 발생해요. 보스니아의 수도가 사라예보였는데 네. 거기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놀러 가요. 네. 놀러 가겠죠. 어이 식민지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 주인이야. 식민지 조선에 일본 황태자 부부가 놀러 온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보스니아의 가브릴로라고 하는 19살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쏴 죽여요. 빠방!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죽어요. 부부가 다. 나비 효과였다. 자, 1차 세계대전이 4년 그렇죠. 14년부터 18년까지. 4년. 그리고 21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라는 이 인간 쓰레기 한 새끼가 일으킨 전쟁이 맞습니까? 일단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 근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 물렸잖아요. 네. 그 돈을 갚으려면 세대를 거쳐서 평생을 갚아도 못 갚습니다.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적개심의 증가예요. 영토를 떼서 줬잖아요. 그 영토 떼어서 나갈 때 거기 살던 사람들은 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적개심.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던 국가들이 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민족과 국가들을 자르고 조각내서 완충지대처럼 만들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요. 네. 분할된 영토와 늘어난 그 국경선 사이에서 적개심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네.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렇게 보니까 쬐깐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잘 또 먹고 싶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군사과학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을 하죠.
그러면 안 뭐냐면 됐었는데. 화포의 치명성과 거리가 드러나고 네. 군대를 빨리 전방으로 보낼 수 있는 철도 도로가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국가들이 적개심과 욕망을 갖고 있는 가운데 주변을 의구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누가 나 공격 안 하나. 이렇게 전쟁이 터지기 너무나 좋은 상황. 거참 전쟁하기 좋은 날씨일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탱크 벌기 딱 좋은 날씨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타난 게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네. 세계를 망치는 악인은 뭔가를 짓밟지 않고 상황만 바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적개심을 히틀러는 그것을 중간에 뭘로 바꾸냐면 아리아인 제일주의, 유태인 절멸 계획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야, 우리 갚아주자. 다시 전쟁하자. 우리가 히틀러가 나쁜 거는 이 새끼 나쁜 놈 많이 죽였어 그게 아니라 평화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수십 년, 수백 년간 놓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인류 공통의 적이고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가야 돼요. 물론 둘 다 가슴 아프고 잔인한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굳이 꼽자면 어떤 전쟁이 더 참혹했다고 보시는지요?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위생적으로 전투가 치러졌기 때문에 전투를 안 치르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억울하게. 그 서부전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프랑스와 독일군이 이렇게 교착점에 빠지면서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대략 한 700~800km 정도? 거의 한반도. 좀 넘죠. 땅 파가지고 이제 참호전이 들어갑니다. 네. 보통 성인 키가 180 정도 되니까 깊이를 한 2m를 팠어요. 네. 그 안전하게요. 참호가 뚫린 상태에서 비가 오면 그냥 웅덩이가 되잖아요. 그쵸. 이 웅덩이 계속 있다 보니까 다리가 썩어요. 아이고. 쥐새끼들이 엄청나게 들끓어요. 아. 뉴욕 지하철에 가시면요. 네. 쥐가 이만 돼지 새끼만 해요. 그 쥐가 그러면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다는 겁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쥐들인데 왜 쥐들이 이렇게 커졌냐면 참호전에서 인육을 먹어가지고. 돌격했는데 돌격이 안 돼. 이렇게 들어보니까 뼈밖에 없어요. 다리가. 군인도 자기가 죽을 때 뭔가 깨끗하고 명예로운 곳에서 죽고 싶은데 1차 세계대전은 잠깐만 이거 이쪽을 지금 대변해 주면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인정하시고 가산점 하나, 네. 인정하시고. 네네. 1차 세계대전의 그런 조건은 그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는 잘못됐으나마 애국심이라든지 뭐 민족의 미래 이런 걸 생각하고 싸웠지만 네. 1차 세계대전 때는 그냥 뭔지 모르고 가갖고 그냥 속으로 울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무기가 차라리 그 당시에 조금 더 개발이라도 됐으면 한쪽만 좀 큰 피해를 입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비등비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 되면 일단 뭘 하냐면 포격으로 상대편이 이제 못 나오게 이제 정신을 빼기 위해서 포사격을 합니다. 네. 끝난 다음에 이제 장교가 삑 호루라기를 불면 돌격! 해서 뛰어가요. 그런 다음에 다 쓰러지면은 또 다음 또 돌격. 쓰러져 있는 전우들이 썩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밟고 가는데 사람 몇백 명 죽이고 1m 전진, 몇백 명 죽이고 1m 후퇴. 이거 4년 동안 했다니까요. 화나죠? 아, 좀 어지럽네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고 그냥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군인 입장에서는. 2차 대전의 그 첨단 무기가 오히려 더 고마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무기의 참혹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반화됐을 때 더 참혹합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무기에 대한 공포, 저는 이게 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2차 세계대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상선을 공격하고 물류를 실은 선박을 공격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신사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민간인은 안 건드린다. 근데 이제는 민간인을 건드리는 참혹한 비인간 비윤리의 전쟁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공격하면은 이 적개심이 극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포인트입니다. 온 국민을 포함한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공식적으로는 1,600만 명이 죽었거든요.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3천만 명까지 얘기를 해요. 스탈린이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한 명, 두 명 죽은 거는 비극이지만 이게 1000단위, 만 단위 돌아가면 이게 통계가 돼버린다. 네. 아, 이거 엄청난데 이건 2차 세계대전 앞에서는 또 명함을 못 내밀잖아요. 2차 세계대전은 6,700만 명. 내가 졌다고 했잖아, 내가. 이건 7,500만 명. 1차 세계대전 때는 아무래도 20년 전이니까 인구가 적지 않았겠느냐. 네. 근데 안 그래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에서 몽창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가 비슷해졌을 때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이 2차 세계대전 얼마큼 기술이 개발됐습니까? 지상전에 일단 전차죠. 탱크가 등장하는군요. 네, 여기까지 탱크가 없었어요. 영웅기 도동도동도동도동. 근데 그것만 있느냐. 땅에는 전차가 있으면 하늘에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트카 나오고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세 번째는 땅 얘기했고 하늘 얘기했잖아요. 네. 바닷속의 잠수함. 확실히 이 무기, 이 기술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개발이 덜 된 상태. 하지만 처음 현대식 무기가 이용된 전쟁. 당시에 참호전에 있었던 그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처음으로 대량 학살전을 경험해 보니까 네. 포탄 파편을 맞고 자기 배에서 창자가 쏟아지는 걸 보고 자기 손으로 창자를 잡고 쇼크가 왔다. 그리고 어떤 병사는 날아오는 포탄이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두개골이 깨진 거 이게요. 네. 그 두개골이 깨진 상태에서 뇌가 보이는 상태에서 돌격을 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2차 세계대전이 참여한 군인 입장으로 봤을 때 더 네. 잔인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독소 전역. 이 전역에서 자그마치 많게는 3,500만 명까지 전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거의 추운데 그 추워가지고 피해 많았잖아요. 그럼요. 그냥 세 가지로 얘기하면 됩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비인간. 네. 거기서 그렇게 오래 전쟁을 할 줄 모르고 그냥 헐벗고 들어갔어요. 아이고. 얼어 죽습니다. 네. 얼어 죽은 병사들을 중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정표를 씁니다. 이렇게 얼어 죽은 걸 그대로 박아놔요.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서로 겁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신발 밑창을 잘라서 먹는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라. 이것만큼 잔인한 게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랬군요. 더 그 2차 심해. 대전 이후에 이제 그 발전한 게 성형수술이에요. 포탄 맞고 얼굴 날아가고 이거 한 거. 그러니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성형이군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원을 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형수술의 시작이에요. 참호전의 특성상 얼굴이 많이 다칠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돌격하다 보면 제일 먼저 총알과 유탄에 맞는 것이 이제 얼굴 부분이니까 삑! 호랑이 불고 얼굴 올리는 순간 다다다닥 죽는. 그 당시 검색해보면 당시 1차 대전 그 참전 용사들 그 성형수술한 사진들이 몇 개 남아있거든요. 네네. 정말 비참하다니까요. 와. 더 잔인한 게 뭐냐면 당시 그 전선에 있던 병사들의 편지들을 다 군수노부가 다 이걸 검열했어요. 네. 왜냐면 이 상황이 후방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우리 아빠가 다리가 날아갔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었어. 병사들의 편지가 다 이런 편지였어요. 아빠 정말 밥 잘 먹고 있고 정말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이게 진짜 잔인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난 지금 다리가 날아가가지고 곧 죽을 건데 편지를 와, 이거 너무 끔찍하다. 이거는 저거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저의 감성을 건드렸어요. 2차 세계대전 네. 하면 1962년에 작곡된 네. 쇼스타코비치의 바비아르라는 교향곡 13번입니다. 앱투센코라는 사람의 바비아르라는 시에서 착상한 거예요. 바비아르에는 비석이 없다. 나는 두렵다. 유대인들처럼 말이다. 내가 옛 이스라엘이라고 여겨본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 위에서 나는 소멸되지 고문당하여 지금까지도 나에겐 손톱 자국들이 남아있다.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시니까 그렇잖아요. 네네네. 1941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네.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부대 아인자츠 그루펜이라는 조직이 33,771명의 유대인, 슬라브인, 집시인, 모함받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 충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박 3일 동안 계속 쏜 거예요. 그래야 3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대는 마치 사람 학살 공장 기계처럼 분업을 해서 이들을 죽여요. 사람을 분류하는 사람, 몰아넣는 사람, 붙잡아 놓는 사람, 발로 차는 사람, 총알을 계속 끼우는 사람, 기계처럼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33,771명을 죽이는데 모두가 어두운 얼굴,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루하고 시끄러워서. 이 일이 그릇된 일이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교훈이 뭐냐 하면 탄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슈비츠에서 가스로 죽인 거예요. 가스로 죽일 때 왜 샤워실에 간다고 속이고 데려갔을까요? 옷을 벗겨야 빨리 죽이고 부산물을 따로 처리 안 해도 돼요. 사람을 단체로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600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건 너무 잔인하고 참혹한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 수가 있었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독일 온 국민이, 일본 온 국민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뚫고 솟아나올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안 것이 그게 비극인 거예요. 누구든. 우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에도 정말 끔찍한 게 뭐냐면 독가스 가스실에 넣고 문 딱 닫고 이게 깡통 까져 최대 10분 동안 살아있어요. 그래서 벽에 보면 손톱 자국이 사방에 긁혀 있어. 10분 동안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자, 성키님. 제가 졌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2차 대전을 이겨요 이거를. 네.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차 대전에 독일이 폭망했습니다. 네. 근데 불행의 씨앗이라고 뭔가 하나 씨앗이 등장을 해요. 히틀러가 1차 대전 때 독일군 소속이었어요. 그때부터 활동을 했군요. 훈장도 받았어요. 훈장도 받았어. 아이고. 이야. 1차 세계대전은 히틀러를 탄생시킨 전쟁이군요. 그냥 한 전쟁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 같은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 작가님과 PD님은 이렇게 1차 대전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걸? 아니,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합치면. 아,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더더욱이나 3차 세계대전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확신이 듭니다. 전쟁의 무서움을 아는데 왜 인류는 어리석게도 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몰라요?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렇게 오래 하고 있는 거고. 네. 저는 역사는 발전한다고 생각 안 해요. 역사는 반복돼요. 네. 북한이 ICBM을 쐈다. 쐈나 보다. ICBM 뭐냐? 뭔가 있나 보지. 아유, 또 저런다, 또. 약간 이런 느낌.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진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절망적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무기가 우리 민중에게 있습니다. 오. 시대 정신이에요. 그건 바로 자유, 민주, 평화, 평등, 복지.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회수가 100만이 나온다. 그럼 100만 명이 우리가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되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100만 명에게 전파하면 200만 명. 계몽의 다단계. 이 프로그램 방송 대상 받을 것 같아 이거. 제 뒤로 두 분 다 이동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하시면 한 손으로 반쪽짜리 하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긁혔다고 생각하시면은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실종자, 탄압받은 사람 3천만 명이 넘어가는 피해자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직결 채용을 했습니다. 주체육관 옆에 강에 피가 철철 흘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엄청 사람 많이 죽은 거예요. 수용소와 감옥을 설치해서 50만 명 정도를 감금해놓고 20만 명 정도는 처형을 한 걸로. 20만 명을 처형했다고요? 무조건 다 선고문을, 심지어는 이제 그 자궁에다 전기 고문까지 했다는 이런. 우리는 투표서로 만들어진 정부 따위는 믿지 않는다. 너무 바보 같은 발언인데요. 우리는 투표서도 만들어진 정부는 믿지 않나요?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요즘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죠. 바로 쿠데타인데요. 정부에게 일격을 가한다는 뜻으로 프랑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쿠데타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쿠데타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흉악 범죄자들, 삐뚤어진 욕망 덩어리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님이신 가톨릭대 탐정학과 염건영 교수님 또 한 번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쁜 녀석들을 가르쳐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일을 평생 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법무부 공무원으로 32년 동안 재직하시다가 법무연수원 교수로 명예퇴직하신 구하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염 교수님께서는 지난번 범죄학자 대 목사편에서 범죄자는 절대 고쳐 쓰지 못한다.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 한 3개 뽑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안 나타나가지고. 치과부터 예약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 저는 고쳐 써진다고 믿고 32년 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아, 두 분이 뼛속까지 다르시다니. 오늘 극과 극 처음부터 아주 극과 극에서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영화 서울의 봄에서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 쿠데타와 혁명,
이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쿠데타는 지배계층이 자기의 정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싸워서 더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더 가지려고. 혁명이란 것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혁명은 보통 시민자가 많이 붙잖아요. 억압된 사람들이 억압된 걸 좀 해소하고 좀 바꾸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친위 쿠데타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이제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그러니까 반란적 쿠데타가 있고요, 친위 쿠데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란 쿠데타는 뭐냐면 집권 세력을 갈아엎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쿠데타겠죠. 친위 쿠데타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집권을 해야 되는데 반대 야당이나 이쪽이 너무 나한테 덤벼, 이걸 좀 제압을 해야겠거든. 그래서 자기 친위 세력인 군벌이나 경찰들을 동원해서 때려잡는 경우를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히틀러나 무솔리니까지 안 가도 저는 그냥 원론만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느낌만 일단 그렇습니다. 네, 원론만 얘기했어요. 쿠데타는 주로 아프리카나 중남미 쪽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190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여 차례. 예, 190여 차례. 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르키나파소나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기니, 이게 지도로 연결하면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아, 이렇게 띠로 돼 있습니까? 네, 벨트처럼? 예, 쿠데타 벨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도 많이 터지니까. 아, 이름이 아예. 예.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세계 역사 속 최악의 쿠데타는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답은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보다는 우리 교수님들의 나름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역사 속 최악의 쿠데타, 어떤 쿠데타입니까? 글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쿠데타가.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우리랑 지금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칠레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네네. 73년도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라고 육군 이제 대장이죠.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네네. 이름 너무 어려가지고 아가리가 죄송합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어떤 인물입니까?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월등한 성적으로 졸업한 상태에서 승진을 초고속으로 하고요. 네. 육군의 최고 대장까지 됐는데, 칠레는 4개의 군대가 있는데 육해공 경찰군이라고 그래갖고 네. 전부 다 군대 계급서예요, 경찰까지도. 네. 이 사성장군 4명이 짜고서 쿠데타를 한 겁니다. 사성장군 4명이면 육해공 경찰까지. 그냥 싹 다네요. 네. 그래서 평해를 결성해갖고 모든 군대가 대통령으로 쳐들어갔고요. 네. 사살명령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엔데 대통령이 생존하면 나중에 후환을 남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엔데 대통령이 경호원들하고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자살하는 걸로 끝이 나요. 문제는 4명의 장군이 협의체로 했잖아요. 쿠데타 성공한 이후에 그것도 다 때려잡은 거라. 다 때려잡고 내가 대통령 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서 이제 대통령 집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2번 한 거예요. 한 번은 반란적 쿠데타라고, 하나는 친위 쿠데타를 한 거죠. 더블 쿠데타. 네, 더블 쿠데타. 이 나라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2번 한 사람이에요. 쿠데타 일으킬 때 무슨 암호가 있었다면서요?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 이게 이제 라디오의 그 일기에 그 사인이었대요. 그 육해공군, 그다음 경찰군까지. 근데 그 당시 산티아고의 날씨가 혹시 진짜 말 비가 같대요, 왔어요? 말 같대요. 말 같는데. 네, 이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니까 이제 이게 사인이었다는 얘기죠. 혹시 계엄령 같은 건 있었나요? 계엄은 당연히 있죠. 쿠데타. 군사 쿠데타는 계엄령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야간 통금도 시행해갖고 0시부터 6시간 아예 사람도 못하는 얘기하고 다 체포해버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양상이네요. 네, 저 어릴 적에 전 통금이 있었으니까. 네. 자, 이 칠레 쿠데타가 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쿠데타라고 보시는지요?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실종자, 탄압받은 사람 토탈해갖고 30만 명이 넘어가는 피해자가 있었고요. 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아요. 더 많다고 얘기해요. 그 체육관 사건 유명해요. 체육관에다가 네네. 10,000명 이상이 되는 반체제들 갖다 집어넣어요. 바로 잡아갖고 2주일 내에. 분명히 뭔가 나쁜 짓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직결 채용을 했답니다. 주체육관 옆에 강에 피가 철철 흘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엄청 사람 많이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반체제인다 중에 이제 시체도 찾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암살당했다고 소문날까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죽인 다음에 헬기 있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산맥 있잖아요. 네, 고산지대가 있죠. 예, 거기에다 갖다가 다 던져버렸대요. 동물 먹이되라고. 헬기로 실어가지고.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에요.
근데 그때 왜 뭐가 마음에 안 든 겁니까 도대체? 살바도르 아옌데라고 좌파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대통령인데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부유층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개념이 이제 좌파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그 부유층 입장에서는 막 자기 재산을 빼앗아 간다 이런 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피노체트가 나타날 때 환호하는 집단 세력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죠. 부유층들이.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이 CIA에서 칠레 군부를 이렇게 부채질을 한 거죠. 너네가 한번 뒤집어봐, 우리가 도와줄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칠레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서 옆에 있는 콜롬비아부터 해서 여러 나라들이 좌파 정부가 막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좌파 정부는 소련 있잖아요. 당시에 적대국인 소련하고 연결이 되니까 잘못하면 이제 중남미가 전부 다 이게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 그럼 우리 영향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소련 편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 이거 안 되겠다, 갈아버려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보고서에 나왔거든요. 미국 CIA도 나쁜 새끼도 아닙니까? 진짜 나쁜 거죠.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선택을 완전 뒤집어 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였고 네. 뒤집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한 쿠데타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최소한 3, 40년은 괴로워요. 73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17년간 재임을 했는데 네. 그 뒤로도 척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쿠데타 세력들이 40년 가까이를 쿠데타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OECD 가입 국가 중에 빈부격차 가장 심한 4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칠레가요. 예, 그러니까 무슨 잘 사는 건 맞는데 소수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수두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도 좋고 가진 게 많은 나라인데 발전이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죠. 예, 자원도 많은데. 요 새끼 하나 때문에. 네. 고양 교수님, 이 칠레 쿠데타 세긴 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긴 센데 네. 제가 말씀드릴 사례에 비하면은 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더 센 쿠데타가 있습니까? 양 교수님께서 피노체트를 얘기를 했는데 피노체트가 이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아, 스페인을 초토화시키는, 황폐화시키는 거기에는 한 사람이 독재자가 어떤 새끼입니까 또? 아, 죄송합니다. 예, 고운 말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는. 프란시스코 프랑코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어떤 종교의 그렇죠. 향이 많이 나면서 예, 이름 따라 가진 않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낱낱이 보여주십시오. 1936년에 그 스페인 총선 이후에 그 결과에 불복하는 아, 이건 잘못됐어. 네, 그러면서 저 지금 요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페인 쿠데타 지금 얘기십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프랑코가 이게 타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서로 만들어진 정부 따위는 믿지 않는다. 스페인은 바보 같은 꿈은 꾸지 않는다. 너무 바보 같은 발언인데요. 우리는 투표서도 만들어진 정부는 믿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왜 선거 결과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까? 좌파 정부가 선거에 승리하니까 네. 이 군부가 반란을 하는 거예요. 아, 거의 지금 비슷하네요. 피노체트는 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린다 그랬는데 네. 스페인은 전 지역 쾌청한 정반대 야모입니다. 정말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 일기예보로 한 군사 쿠데타 많아요. 이게 또 유행이었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라디오밖에 없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네네. 그때는 뭐 무선통신이 군사 무선통신도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라디오만 정확하게 장거리파로 나가거든요. 정시간대에 나오면서 약간 무리가 없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기예보거든. 날씨 예보는 무조건 하니까. 갑자기 중간에 야 쳐들어가라 뭐 이렇게 말을 그리고 어떻게 라디오에다 야 새끼다 뭐 탱크 몰고 가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구 교수님께서는 왜 스페인 쿠데타를 세계 최악의 쿠데타로 보십니까? 사실 스페인 쿠데타는 네. 스페인 쿠데타나 내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내용인데. 아, 네. 한 세대기가 있죠. 예, 이게 또 영향을 미친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영향을 미쳤어요? 일단 연관이 있는 걸 말씀을 차근차근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스페인 쿠데타로 시작한 쿠데타가 네. 3년간 스페인 내전으로 번집니다. 프랑코가 이끄는 국민파 쿠데타군과 공화파 정부군 사이에 이 내전이 발생을 하는 거죠. 히틀러가 무솔리니와 함께 프랑코를 지원하게 됩니다. 쿠데타 세력을 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쿠데타를 진압하는 세력 중에 그렇죠. 결국 이게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되는 거죠. 1940년대 초에는
한 50만 명 정도를 감금해 놓고 아니 50만을 감금할 수 있는 수용소가 있습니까? 전국 각지에다가 그렇게 모아놓고 그중에 한 20만 명 정도는 처형을 한 거예요. 20만 명을 처형했다고요? 여성들한테는 성적인 학대가 극심했다고. 피노체트에 지금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도. 피노체트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잡혀가면 무조건 다 성고문을 해버려가지고 불임이나 난임, 심지어는 이제 자궁에다 전기 고문까지 했다 이런 기술 이것까지 나와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아예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몰골 안 가리니까. 이 갑자기 궁금한 거는 네. 그 뒤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히틀러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프랑코는 또 도와줬겠네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는데 네. 안 도와줬습니다. 히틀러는 안 도와줬어요? 하다못해 곧 명절인데 샴푸 세트 같은 거라도 뭐라도. 그것조차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분은 나몰라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못 도와주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아예 히틀러한테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 하기 싫지만 그럼 히틀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걔 상도라이 아니야 이거. 상도덕이 없는 거죠. 형이 다 도와줬더니 이 새끼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안 도와준 게 참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만 아는 사람인 거죠. 자, 이 독재자 프랑코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장장 39년을 지배하면서 야, 이 새끼야! 처벌받지 못하고 폐혈증으로 아! 죽은 걸로 나와 있어. 죽을 때까지 집권했네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지금. 이거 안 죽었으면 더 집권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독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죽지도 않는 거야, 이거는. 죽지도 않는 거죠. 피노체트, 이 개끼 어떻게 됐습니까? 17년간 재임을 했는데 네. 91세까지 천수 누리다 죽었어요. 야, 이 나쁜 야! 예를 들면은 도둑질을 하거나 그 이상의 또 나쁜 짓을 하면 통계적으로 많이 잡히고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이 쿠데타, 다른 범죄보다 뭔가 처벌이 안 되고 지나가거나 슥 지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덜어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쿠데타라는 세력은 독재랄 수밖에 없고 왜 그러면 자기가 어쨌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처벌받으면 사형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랄 수밖에 없는데 독재라는 과정에서 독재가 밀리면 자기는 끝장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반 세력을 20-30%한테 엄청난 과실을 주고 즉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권을 준다던가 아니면 능력 안 된 사람 공무원을 채용해서 뽑는다던가 자기 친위 세력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사회 조직 내에서 상위 조직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네네. 이들이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독재가 되게 3대에 걸쳐서 거의 왕조식으로 되는데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혼자 독재하는 게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일단 엘리트 집단을 왕창 양성해놓고 이들이 계속 누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고 봐요. 상위 집단도 그 독재자가 무너지면 본인도 자기 무너지고 권력이 다하고 부가 다 날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선수를 누리는 그런 어이없는 경우가 그렇죠.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쿠데타가 일어나면 해당 국가에 나아가 주변 국가에 어떤 영향과 후유증을 남길까요? 대외적인 인식이 일단은 많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광을 오고 싶은데 네. 저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관광 가지 말자. 네. 심지어는 관광객들도 그 나라를 떠나게 되는 경제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무역도 당연히 다 무역도 막혀요. 당연히 안 되고 수입도 수출도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그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어떻게 보면 발전이나 성장 동력이거든요. 의사 표현을 다양하게 해야지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콘텐츠고 저런 콘텐츠도 있고 한류라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국민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군사 독재를 하게 되면 넌 누르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한 대로 따라가라 하는데 뭐가 새로운 게 창조가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쿠데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어디서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국민 모두가 사실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로 관심을 보이고 이러다 보면은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세력도 함부로 못하지 않을까. 네. 또 한 가지는 일부지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너무 좌쪽으로 몰려거나 너무 우쪽으로 몰리신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네. 이건 좀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저쪽 우파는 다 나쁜 놈이야. 좌파는 다 나쁜 놈이야. 이래서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사람을 박쥐로 이렇게 매도해서 박쥐가 나쁜 동물도 아닌데 네.
해팔이냐, 박쥐냐, 아니면 아메바냐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네네네. 그럼 제가 그래요. 그 중에 하나만 골라줘봐요. 나도 헷갈리니까 이러거든요. 자, 오늘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하시면 반쪽짜리 하트를 긁혔다고 생각하시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뭔가 동그라미 같은 하트가 완성이 됐습니다.